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룹의 공채에 합격을 해서 군대를 갔다가 복직을 하면 이제 S그룹의 공채 신입사원이 될 수 있는 딱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직을 할 무렵인데 내가 여기를 가면 내가 학창시절에 품었던 방송 기자의 꿈은 시도도 못 해보고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증권회사에 취직해 있는 과 동기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증권회사를 가. 증권회사를 가면 업무도 그렇게 헤비하지 않고 급여는 굉장히 많이 주는 데가 있다. 그때 신설 증권회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투자금융사에서 은행으로, 투자금융사에서 증권회사로 전환한 증권회사가 급여도 은행의 2배, 형그룹에 갔을 때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증권회사가 뭐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단지 낮에 살짝 일하고 급여도 많이 타서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저녁에 독서실 가서 공부해서 K본부, M본부 가야지 그 생각으로 딱 했는데 증권회사에 합격을 해서 배치를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운이었죠. 채권부서에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선배들이 막 거래를 하는 거 보니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채권은 거래 단위가 100억이거든요. 채권 1개 샀어요, 2개 샀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1개가 100억이라는 걸 알고 와, 그거 제 돈도 아닌데 제 돈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방송 기자의 꿈은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훨씬 재밌구만. 재미를 찾았네요. 그래서 증권회사 채권 부서에 비교적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직원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갑갑한 거예요. 증권회사에 들어갔는데 예나 지금이나 증권회사 일반적인 트레이딩 부서는요. 해외에 나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왜 한국에만 이렇게 있어야 될까. 그래서 94년도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본사에 홍보실에 찾아간 거예요. 홍보실에 가면 사보를 만드는 팀이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에게 저 해외 좀 보내주세요. 당돌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널 왜 해외 보내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해외 보내주시면요. 선배님이 만드시는 이 사보에 제 기획문을 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 근데 한 2주쯤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정말 갈 거냐. 되는 건데. 두드리면 열리는 거. 와. 그래서 배낭을 메고 14박 15일 동안 유럽의 주요한 도시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됐고 또 약속한 대로 사보에 1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역시 나는 대단해. 당돌함의 이 승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세계화라는 화두를 막 던집니다. 네. 그래서 각 그룹에서 그 대통령의 시책에 맞춰서 연수 해외 여행을 전략적으로 막 보낼 그 시기였던 거예요. 제가 찾아갔을 때 홍보실에서는 이미 정부가 그런 시책이 있으니까 전문가인 여행사의 무슨 대리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다. 저는 몰랐죠. 근데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증권회사 계열사에 사원이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보 담당자가 부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부장님 여행사 직원을 보내는 건 식상하죠. 증권회사에 이상한 애가 있는데요. 걔가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위에서 볼 때도 좀 신박한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환경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환경을 몰랐지만 시도했을 때 그 환경과 저의 시도가 다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회가 생긴 거죠. 와, 진짜 대단하시다. 간절함이. 그러고 나서 제가 95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일산에서 제 결혼 생활을 했어요. 3,300만 원짜리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 3,300만 원이라는 전세 보증금의 구성이 가관입니다. 2천만 원은 회사 대출, 1,000만 원은 은행 대출, 300만 원은 결혼식 부주. 제 돈은 하나도 없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남의 돈으로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의 첫 직장이 은행의 2배,
일반 제조업체 2배 반이었거든요. 지금 대기업 은행 가면 지금 신입사원 연봉이 한 4천? 그러면 그거 2배 반이면 1억이란 얘기잖아요. 신입사원 때 억대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엄청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왜요? 쓰기 바쁜 거죠. 네. 그리고 주식을 했는데 엉망으로 한 거죠. 네. 샀다 팔았다 단타를 치고 그리고 증권회사에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소문들 뭐 정보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출 받아서. 대출. 네, 제가 92년도에 처음 들어갔더니 인사팀에서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예금이 있어요. 재형저축이라고.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때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5%. 15%. 연애.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죠. 대출 금리 얼마였겠어요? 18%. 18%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해요. 그러면 저는 18% 주식 수익률 나면 똔똔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이야 젊은 패기에 뭐 우린 할 수 있어. 옆에 사원하고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맞보증 쓰고 대출 받아서 실패하기 딱 좋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 대신 부채만 어떡해. 지금 안 하면 진짜 저 종목은 이제 영원히 내 종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시작 안 하면 주식은 영원히 나하고 인연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2021년에 엄청 많이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야 될 주식과 이 자산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그죠? 그 하늘이 지금 몇 개가 더 생긴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투자할 때는 한국 하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만. 근데 미국 주식 있죠, 중국 주식 있죠, 뭐 그렇잖아요. 이 천체가 몇 개가 더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행운의 열차에 못 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네, 그 질투감 그런 거 조금 버리시거나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상념이 많으시면요 투자에 성공하기 힘드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투자에 성공한 경험, 뭐 실패한 경험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20살이 되자마자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예. 그때 학교 앞에 신용카드 그 체크카드를 처음으로 한참 그럴 때죠. 그때. 네, 처음으로 만들러 갔는데 네. 창고에 계시는 분이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하면서 중국 펀드를 추천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용돈에서 10만 원씩만 저축한다 생각하고 넣자 했는데 그게 2002년이었으니까 네. 그냥 10년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익률이 70%가 났어요. 70%가 났어요. 왜냐면 그때 중국이 거의 이제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걸. 너무 아쉽다. 너무 그러더라고. 너무 푼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꼭 그래. 얇게 먹고 크게 잃고. 그리고 맞아. 돈 많이 벌었을 때는 크게 잃고. 그래. 아유, 이게 2억이어야 되는데. 어머. 와 정확하다. 진짜 너무 간사해 사람이. 그리 씨 뭐 공감하시는 모양인데? 아 저요? 성공한 경험 네. 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때 200%를 먹은 적이 있어요. 200%를 먹은 적이 있어요. 약 2달 만에. 2달 만에 200%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심지어 조금 적은 돈도 아니고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종목 한 종목. 근데 한 종목. 네. 근데 200%때 딱 팔았거든요. 와우. 그리고 30%로 내려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딱 매도하자마자 와 이거 예술로 매도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직업에 예술가라고 써요. 그래서 직업란에 난 예술가. 그렇죠 예술인 아티스트라고 예술인은.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라고 쓰는데 진짜 아티스트네. 진짜 딱 그거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제가 잘 갖고 있죠 지금. 갖고 있어. 오. 그러면 성공이네. 성공사를. 성공이야. 차 사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오 완전 성공이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왜 저 기업 불러주신 기업의 주식을 그날 사요. 네, 저랑 회의하거나 막 그래서 경영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까지 불러서 강의 듣거나 세미나 하는 정도 되면은 이 기업은 안 망하겠지. 좋은 네, 방법. 네, 네. 그 두 번째 주식 사는 기준이 네. 어떤 분을 새로 만났는데 그분이 일 열심히 하는 회사 주식.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기 회사 좋아하고 네. 자기 일 열심히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원오브 대비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맞아요. 있어도 회사 되고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그런 감으로만 하시는 거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드릴까요? 2009년 뭐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치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 병원에 임플란트를 몇 개 한다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닐 텐데 아니 더운데 아이스크림 좀 사다 먹을까? 그래서 이제 그 메론 네. 그 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빙과류 있죠. 그걸 이제 열 몇 개를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는데 제 담당한 그 간호사분이 그때 제가 상무였는데 상무님 아이스크림을 사시려면 제대로 된 걸 사시지 반은 제대로 됐고 반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는 딱 처음 물었을 때 떨어지는 식감이 떡 하고 떨어지는데 다른 브랜드는 퍽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죠? 아, 뭔지 알겠다. 정확하게 설명하셨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게 그렇게 달랐나? 치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 앞에 마트에 들려서 똑같은 그 조합으로 아이스크림 4개를 사봤어요. 그랬더니 선호하는 그 떡소리 나는 그 브랜드를 동시에 2명의 여자가 집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걸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은구나. 그다음날 또 우연찮게 저희 회사 동료 중에 이제 미국에서 온 분이 있는데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바나나 맛 나는 그 우유 있죠. 단지우. 그걸 먹으면서 자기는 30몇 년 동안 우유를 먹었는데 이 우유가 최고로 맛있다.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바나나 안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바나나가 듣고 안 들고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 이런 맛이 있는 우유는 미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제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하고 그 바나나 맛을 우유가 만들어지는 그 회사하고 같은 회사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이벤트가 금요일, 토요일에 저한테 있어서 월요일 날 가서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고 기사 검색을 해보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괜찮구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샀던 기억이 나요. 지금 사실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은 다 팔고 아주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저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그거를 흘려보내시는 거고 저는 그거를 투자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보는 건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확인하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시라. 점검하고 어떠한 투자,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개방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리서치를 결합한 투자는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외풍이 불고 막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정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점검하고 그리고 10% 좀 올라서 사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남들보다 막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지 막 물론 싸게 사야 되죠. 그런데 그 단기간에 어떤 심리에 치우쳐서 하는 매매들은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투자에 관련돼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이른바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투자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런데 시기의 선택의 문제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적습니다.
전체 성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늘리고, 주식을 조금 조심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줄이면서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주식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죠? 정말로 3월 20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금지 오겹처럼 막 몇 년 갖고 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요, 72% 마이너스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제가요, 파란색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눌렀어요? 누르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제 정신 정신 차리셨어요? 차리셨어, 정신 차리셨어. 너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 너 이거 너무한 거지.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제 주식의 전체 자산의 주식의 비중을 계산을 해봤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주식 등 주식 관련 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채권 등 예금 등 채권형 상품, 나머지는 부동산,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금이 망가졌나요? 부동산이 망가졌나요? 주식만 망가졌거든요, 그때는. 그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제 자산의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이 40, 나머지가 비중이 올라갔겠죠. 예금 30에 부동산 30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자. 내가 주식이 안 좋다고 주식을 줄인 것도 아닌데 시장이 알아서 나의 자산을 이렇게 조절해 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요, 어떤 개별 종목 혹은 그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시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총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까지 성공하고 딱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업다운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진할 때도 있고 조금 잘 될 때도 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순환한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화되고 개선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게 그분들 여러분들의 본진입니다. 이 본진을 훼손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